항상 체계적으로 독일 공군의 역사를 배우고 싶었던 분들을 위한 저희의 새로운 강좌가 곧 시작됩니다. 독일 공군은 20세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투부대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루프트와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7월 후반부부터 실시간 강의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자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미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2화에서 디데이 아침에 나오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널드 말라키 병사가 이지 컴퍼니의 지휘소로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독일군 포로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장난을 치죠. 그렇죠? 그는 대령이나 장군처럼 억양을 넣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친구? 그러자 포로들 중 한 명이 놀랍게도 영어로 대답합니다. 저는 어느 도시 출신입니다. 말라키는 놀라며 그 사람에게 야, 너 미국인이야? 여기서 뭐해? 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독일계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독일 정부가 재이민, 즉 제3제국으로의 귀환을 장려했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 장면은 독일인 포로들에게는 조금 비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꽤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브라질 군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FEB가 독일군에 복무하던 브라질인과 이런 식으로 접촉했을 수도 있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진 바로 그날, FEB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에 프랑콜리제라는 도시에 완전히 집결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귀국 부대는 이미 브라질에 도착해 있었고 전달인 7월에 돌아왔으며 나머지 약 2만 명의 브라질 병사들은 그곳에 야영하며 귀국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트럭을 타고 도착했고 그 트럭에서 9명의 독일 병사들이 내렸습니다. 그 병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미국인들에 따르면 그 병사들은 자신들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말했고 포르투갈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법에 따르면 그들은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했고 따라서 브라질 군사사법기관의 관할 아래 놓여야 했습니다. 올림피우 팔코니에르 다쿠냐 장군, 즉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FEB 부대의 지휘관은 이 사실을 이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던 마스카레냐스 장군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FEB의 당시 지휘관이었던 마스카레냐스 장군은 전보를 통해 이탈리아로 명령을 보내 그 9명의 포로들을 1945년 8월 12일에 있을 FEB의 다음 병력 수송선에 태워 브라질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수송선은 미국 선박 SS 마리포사호였습니다. 항복하고 자신들이 브라질인이라고 주장했던 그 9명의 남자는 브로니우스 아얄카스, 발터 벨레츠, 까를로스 하게르, 비렐름 보크카스텐, 프리드리히 리버, 까를로스 리벨, 까를 하을러, 라우루 케른, 그리고 까를 게오르그 하프였습니다. 1945년 8월 22일 포로들은 FEB 부대와 함께 브라질에 도착했고 즉시 연방구 중앙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연방구는 리우데자네이루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교도소는 1941년에 개관한 신축 건물로 그 당시 대부분의 브라질 교도소와 달리 수감자들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춘 모범적인 교도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45년 4월 30일 이탈리아 북부의 포르노보 디타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베어마우트의 제148 보병사단, 이 브라질 원정군에 막 항복한 참이었습니다. 포르노보 디타로에서 항복 및 집대열지로 향해 내려오던 독일 보병들의 거대하고 끊임없는 행렬 한가운데에서 조앙 까를로스 그로스 소령, 제6 보병연대 제1대대장, 그는 포로 행렬을 점검하고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마스카레냐스 지 모라이스 장군이 강조한 대로 포로들이 그 지역을 둘러싼 이탈리아 게릴라들에게 학대받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보로 출발했습니다. 포로 행렬 중 하나에 다가가자 그로스는 포로들이 자신에게 포르투갈어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브라질 포르투갈어였고 그 상황에 완전히 놀란 조안 카를로스 그로스는 그 포로를 줄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쿠리치바 출신의 카를로스 루이스 휘벨이라고 말했고 독일로 돌아오기 전에는 니테로이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니테로이에서 살았고 당시 36세였습니다. 1939년부터 독일군 작전에 참여하며 바르바로사 작전에도 참전했고 러시아 전투 중 부상도 입었습니다. 1916년 그는 바르바로사 작전에 참전했고 심지어 러시아에서 전투 중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휘벨을 육보병연대 본부로 데려가 연대장 넬손 지멜루 대령에게 소개했습니다. 육보병연대 참모부의 두 번째 부서, 정보부서입니다. 정보부서는 절실하게 통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넬손 지멜루 대령은 휘벨이 참모부 2부와 함께 근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포르노보 디타르드에서 15,000명에 가까운 포로들 중 많은 이들을 신문하던 기간 내내 휘벨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벨은 194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브라질 원정군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후 그는 미군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45년 11월 11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당시 전쟁부 장관이었던 페드로 아우렐리우지 고이스 몬테이루 장군은 포로로 잡힌 9명의 독일군 병사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 군사경찰 조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기소된 범죄는 새로운 군사법전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법전에는 전쟁 상황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무기를 든 자는 최고 사형, 최소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9명의 남성들이 실제로 브라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3명은 실제로 브라질 시민권이 없었고 유럽에서 태어나 아주 어린 나이에 브라질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3명은 브로니우스 아이알카스, 리투아니아 시민권자, 칼 헬러, 오스트리아 시민권자, 그리고 칼 게오르크 랄프 레너, 독일 시민권자였습니다. 레너는 심지어 루프트바페의 하사관이었으며 전쟁 내내 루프트바페의 제3포격 비행단 캄프게 슈바더 드라이에서 싸웠습니다. 윤거스 JU-88 폭격기에서 무선 통신사로 비행했습니다. 레너는 심지어 1944년 1월 16일에 독일 십자장 금장, 즉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을 용맹함으로 인해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전년도 여름 쿠르스크 공세에서 제3폭격 비행단의 지원작전 중의 공적으로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이아주 출신의 카를로스 하지의 경우도 있었는데 그는 독일군에 복무한 것이 아니라 토트 조직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조직은 독일군을 위한 전쟁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종의 노동 전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3명의 남성은 엄밀히 말해 브라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브라질에 맞서 무기를 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는 브라질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4명 모두 1946년 4월 29일에 석방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 즉 브라질 영토에서 태어나 독일군에 합류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1946년 8월 27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고소장은 전쟁 중 브라질을 상대로 무기를 든 혐의로 발터 베를리치에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태어나 루프트바페의 대공포 부대 하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 생나자르 기지에서 제7잠수함 전대와 함께 크리그스마리네에서 수병으로 복무했던 바이아 주 살바도르 출신의 비렐름 카스텐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루 주 히베이랑 프레투 출신으로 유명한 제4 기갑사단의 제35 기갑연대에서 복무했던 프리드리히 후버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리치바 출신으로 148 보병사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 사단이 브라질 원정군에 항복했던 카를로스 루이스 후보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제6보병연대에서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프트바페 소속 병사였던 가우슈 출신 라우루 케른에게도 제기되었습니다. 5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유명한 미나스 제라이스 출신 변호사 에라클리토 퐁토우라 소브랄 핀투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평생 브라질에서 인권의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모든 피고인들이 독일계 혈통이 매우 가까운, 즉 독일인의 자녀이거나 손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독일인의 손자들은 제3제국의 독일계 시민 제이주 프로그램 때문에 독일로 돌아가도록 설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곧 전쟁에 돌입한 전체주의 체제 안에 있게 되었고 군복무 거부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이는 투옥이나 심지어 처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브랄 핀투는 5명의 피고인 모두가 브라질의 선전포고 이전에 독일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8월 브라질이 독일의 적이 된 이후에는 그 나라에서 군복무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남성들은 베어마우트와 함께 전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브랄 핀트는 이들이 기소된 범죄, 즉 그 혐의가 1944년에 공포된 군사사법전에만 명시되어 있었고 이전 버전의 군사사법 코드에는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그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가 공식화되기 전에 이미 그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소급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들은 기술적으로 그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 대다수는 20일에 표결을 했습니다. 1947년 5월 5명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들은 전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20만 명의 외국인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베어마우트에서 복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전체 병력의 1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수백 명의 브라질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추정치를 전쟁이 끝난 직후 그곳에 남아있던 브라질인들을 돌보기 위해 베를린에 설립된 브라질 군사사절단의 기록에서 얻었습니다. 유럽 영토에서 본국 송환을 원했던 이들을 실제로 송환시켰기 때문입니다. 1951년에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총 2,4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체 숫자에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들을 추려냅니다. 이제 당신이 말해보세요. 브라질의 제2차 세계대전 역사에서 이런 독특한 에피소드를 알게 되어 어땠나요? 이미 알고 있었나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루프트바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강좌로 제3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자리를 확보하세요. 저희 강좌는 몇 주 후에 시작되며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살라지게라 채널을 구독하셔서 더 이상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살라지게라에서 인사드립니다.